여기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 한은의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이창용이요. 네, 1월 달에. 그 전까지는 대부분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환율도 환율이지만 경기가 지금 더 걱정이다 해가지고, 그래도 인하를 많이 이렇게들, 전망했었잖아요. 이창용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경기보다 환율을 동결 이유로 내세웠잖아요, 이창용이. 예? 경기보다 환율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 법에 여러분들 환율이 지금 이게 동결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인하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갈 것 같아. 예?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환율은 여러분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경기보다도 더 후순위예요. 예? 후순위라고. 근데 환율을 간 건 환율이 간 걸 뭐라고 이제 연결시켰습니까? 물가가 걱정된다 이거야. 물가에 영향 미치죠. 영향 미치는데 기껏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2.1% 정도로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얼마 많은 영향 안 미친다 이거야. 근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누가 가장 타격을 받습니까? 부유층보다는 서민들이 타격 봅니다. 서민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망가지더라도 성장률은 일반 서민들에게 체감이 별로 안 돼요. 성장률은요. 네? 체감이 안 됩니다. 일반 서민들한테 가장 체감되는 건 물가잖아요. 경제 지표에서. 네? 그러니까 물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일자리, 특히 뭐냐면 어떤 일자리가 건설 경기 이런 게 많이 지금 가고 있잖아. 그리고 출연 편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전국민 민생 지원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이거 완전히 정치적인 무슨 하는 총재가 그러니까 전국민 민생 지원에 찬성 반대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네? 정치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추경을 편성하면 되게 어디에 돈 들어가 있으면 건설 부분에 들어갑니다. 건설 부분에. 그러니까 1분기 경기와 이거에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결정한다는 판단에 지금 총력 지원하고 있는 거야.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특권층, 국힘당 지지의 핵심층들은 이재명 거부론이 있잖아요. 이재명 거부론은 과거 80년대 김대중 거부론이 연상되는 거와 비슷합니다. 예? 김대중 못 믿겠다. 80년대 그랬었어요. 예? 쟤 못 믿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음을 돌리려고 김대중이 얼마나 DJ가 노력을 해가지고 90년대 정권을 갑니까? 예? 그래가지고 검찰 정치 사망에 따라서 모피아 정치로 이제 출구를 찾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뒤에서 좀 얘기하겠죠. 이건 오늘 제가 그동안 얘기를 참고 했는데 민주당 내 김동연, 여당 내 최상목 카드가 검토가 되는 배경인 겁니다. 김동연 얘기는 뒤에서 맨 뒤에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창용의 전국민 민생지원 반대가는 홍남기의 선별지원입니다. 제2의 무상급식 논쟁이야. 오세훈이 벌렸던 무상급식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 지금 여러분들 선별지원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어렵지도 않은 사람한테 돈을 주냐 이거야. 그래서 재정을 낭비하냐 이거야. 이 얘기잖아. 그럼 무상급식 할 때 뭡니까? 왜 이재용 아들 딸들한테 왜 그러니까는 공짜 밥을 주냐 이거잖아. 예? 이게 많이 먹혀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게 먹혀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사회 과목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사회 과목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보장은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공공부조. 또 하나는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4대 보험 같은 것처럼요. 사회보험은 자기도 기여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리스크를 그러니까는 리스크에 대해서 뭡니까? 방지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실업급여가 됐던, 실업보험이 됐던, 예? 의료보험이 됐던 간에요. 근데 공공부조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사회가 그러니까는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소득이야. 제가 늘 표현한 사회소득입니다. 이건 사회소득이라고, 공공소득이나 사회소득으로 바꿔야 돼요, 용어를요. 공공부조. 이건 뭡니까? 세금으로 하는 거야. 세금은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생산활동은 다 사회적 생산이다.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뭘 떼어낸댔어요? 사회 몫을 떼어낸다 했잖아요. 근데 세금으로 사회 몫을 떼어내잖아요. 그것의 가장 1차적인 사용처가 들어있었어요. 모든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지원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권리를. 이게 사회소득 개념이라 했잖아요.
공공부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은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내는 세금이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금은 누가 많이 내요? 이건 이재용이 제일 많이 내지. 예? 여러분들보다. 이재용 아들딸들이 왜 공짜 밥이야?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저기 가장 비싼 밥을 먹고 있는 건데. 예? 그렇죠? 이거 제가 오늘 이거 민주당이 그냥 전국민 민생지원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25만 원, 35만 원을 얘기하지 말고 이걸 조금 더 친절한 국민들에게 설명과 홍보가 좀 필요해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재용 자녀들이 받는 급식이 이게 무슨 공짜 급식이야. 굉장히 비싼 밥을 먹는 거야. 그거 제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저소득층 자녀가 받는 급식은 공짜냐? 아니에요. 이거 다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세금이잖아. 그것도 세금이잖아요. 이게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이게 사회소득인 거야. 근데 만약 국가 채무가 걱정되면 이건 이제 별개입니다. 증세 불가피를 인정해야 된다는 걸 이제 할게요. 자, 이거 봐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1인당 지금 그러니까 뭐 30만 원을 전 국민한테 지원할 때 22년 국세청자료가 해서 소득 활동하는 사람이 2,623만 1,458명입니다. 세금 납부자들이. 소득 활동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으니까. 수입이 있는 사람들. 무슨 종류든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2,623만 1,458명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 이들이 한 400조 원 정도의 세금을 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좀 안 되죠. 5,200만 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5,200만 명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인당 30만 원을 전국에서 주면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아세요? 15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계산 간단하잖아. 5,200만 곱하기 30만 하게 되면 15조 6천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20만 원 하게 되면 더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15조 6조가 이걸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예?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잖아. 그럼 상위 1% 이내. 이거 더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 수치가 굉장히 작아지고 이게 빽빽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만 간 거예요. 상위 1% 이내. 2022년 기준으로 상위 1%는 세후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월 수입이 3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예? 이래 된다고. 근데 이들이 그러면 얼마를 그러니까 더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15조 6천억 원에 대해서 이들이 기존에 내는 세금 있잖아요. 세금으로 이 15조 6천억 원만큼 세금을 그러니까는 세금을 부분으로 이것을 환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6조 한 3천억 원 됩니다. 6조 3천억 원이 돼. 그 다음에 이들이 1% 이내에 있는 국민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2,623만 명, 1,458명 중에서 1% 계산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럼 몇 명이 되는지 계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가게 되면 얼마냐면 787억. 이들도 받아야 되잖아. 30만 원씩. 그럼 787억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6조 한 3천억 원 내고 혜택은 787억 원 혜택 보는 거야. 여기에 이재용도 포함된 거지. 이재용은 저 꼭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예? 1인당으로 하게 되면 더 강한 건데,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1% 이내에 있는 이 집단들이 6조 3천억 원을 세금을 내고 787억 원을 받는 거야. 이재용 아들, 딸들은 이렇게 비싼 밥을 먹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6조 2천억 원을 더 내는 거야. 예? 부담 대비 혜택 비율이 1.3%도 안 돼. 그 다음에 하위 70%, 선별지원이라는 건 뭡니까? 하위 70%만 주자는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하위 70%의 세후 월수입 평균은요, 123만 원 이하입니다. 되게 작아요. 하위 70%는. 하위 70%의 평균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들의 부담액은 9,210억 원을 내고 있어. 세금을.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근데 이들이 이 70%의
이들이 30만 원씩 받으면 얼마 받냐? 5조 5천억 원을 받아. 70% 국민이 많으니까. 예? 그럼 이들은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한 거에 한 6배 정도 더 받는 거야. 예? 6배 정도 더 받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도 그러니까 세금은 내잖아. 소비세도 내고 뭐도 내고 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목숨 붙어있는 한에 있어서는 세금은 누구나 다 낸다니까는. 단지 적게 내는 것 뿐이지. 예? 공짜밥 아니야, 누구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 11에서 30% 이내. 11%에서 30% 이내.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는 소득활동 수입이 있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면요. 한 9% 안팎 정도만 자기가 낸 세금보다도 혜택을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상위 10%에 있는 사람도 4인 가족이면은 자기 부인은 그러니까 만약에 전업주부를 한다든가 아이들은 그러니까는 경제활동 안 하고 어린애라든가 하게 되면 그래도 30만원씩 받는 거잖아요. 3명은 90만원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 자기도 30만원 생기지만 이들도 90만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1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전체 국민들 볼 때는 90% 이상이 혜택이 더 많아. 내는 세금보다. 왜 소득활동자가 전체 국민의 한 절반 조금 넘거든요. 전체 국민이 5,200만 명 정도 되니까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절반 정도. 2,623만 명은 5,200만 명의 약 절반 정도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경제활동 수입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된다는 거잖아. 그 사람들도 1인당 3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 전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한 90%가 혜택이 세금 내는 것보다 자기 집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는 세금보다 혜택이 더 많어. 90% 이상이. 한 90에서 91% 정도가. 네? 그러면 그 90%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1 내지 30% 있는 사람들이 봐보세요. 예? 11 내지 30% 있는 사람들은 예? 수입 활동에서 2022년 기준으로요. 세후 월 수입이 11%가 624만 원입니다. 30%가 447만 원이야. 월 수입이. 예? 근데 이들이 내는 총 세금은 얼마냐? 이 15조 6천억 원에 대해서 1조 8,360억 원을 냅니다. 세금을. 근데 이들이 보는 혜택은 얼마냐? 1조 5,739억. 요 수입 활동이 있는 사람만을 그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혜택보다 부담이 조금 더 많은 거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이 사람들 가족 수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혜택이 더 많아요. 혜택이. 그러면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는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들은 그냥 그러니까는 세금 내는 것보다는 거의 세금 조금 내고 30만 원 받는 거니까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별전을 한번 봐. 선별전에서 이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선별전. 하위 70%만 주자. 어려운 사람들만. 하게 되면 얼마가 필요하? 70%만 주니까는 부담액이 세금이 적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냐? 10조 9,200억 원입니다. 10조 9,200억 원이 필요해. 70%만 주려면은. 그럼 상위 1%는 얼마입니까? 상위 1%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층 부담은 4조 한 4천억 원 부담하고 혜택은 빵이지. 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위 1%는 얼마가 달라지는 겁니까? 전체 국민한테 지원할 때는 자기들이 순수한 부담이 얼마였었어요? 6조 한 3천억 원에서 787억 원 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6조 2천억 원 정도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거잖아. 근데 70%만 가게 되면 4조 4천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예? 1조 8천억 원 정도가 세이브 되잖아. 선별로 지원하게 되면 이렇게 혜택, 이 사람들은 적게 부담하면 되니까. 그래서 상위 1%의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난 이해가 가. 상위 1%가 반대한다는 것은. 근데 11% 30%의 사람들은 뭡니까? 혜택은 자기들도 빵이 돼야 돼. 왜 70%만 주니까 하이. 그리고 1조 8,400억 원 정도 내래. 그러면 자기 자녀들, 자기 집안 사람들 없고 혜택을 못 볼 게 아닙니까? 이거 동의하겠어, 이 사람들이요? 예?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예? 내가 한 500만 원 안팎을 5, 600만 원 정도 버는데, 한 달에 수입이. 내가 무슨 많이 수입이 높은 사람이라고, 고소득자라고, 나보러는 그러니까 세금만 더 내래.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야. 여러분들이 상위 11% 30% 속된 사람들이 이걸 반대한다면은, 예?
하위 70%는 조금 혜택이 늘죠. 조금 혜택이 늘어. 얘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예를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드니까는. 예? 근데 대부분의 혜택은 누가 가느냐? 상위 고소득자가 부담이 줄어들게 해주는 거야. 선별 지원은요. 예? 그러니까 이 무상급식이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그래요. 니네들 중에 뭐 상위 1% 정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득세율로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전체 국민에서 90% 이상은 전체 국민에서 똑같이 이걸 부담을 시키게 되면요. 모든 이 공적 부저를 부담시키게 되면 90% 이상은 혜택이 늘어나요. 네, 혜택이 늘어나요. 근데 니네들 이재용 아들딸들한테 왜 공짜 밥을 주냐? 굉장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먹혀 들어가는데 니네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그래요. 그래 학생들한테 그럼 동해내더라고. 너 고등학교 4회 공부 잘못해서 그래. 세금으로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세금으로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재용 아들딸이 공짜 밥이냐고 이게. 에? 아니 정부에서 주는 것이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세금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민주당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돼, 국민들한테. 예?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한 16%지만은 수입 없는 국민까지 합하게 되면 한 9% 정도만 9% 정도만 그러니까 부담이 좀 증가하는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은요. 국민 중에서 90% 이상은 자기가 그러니까 혜택이 더 늘어난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혜택이 더 커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예? 아니, 하위 70%라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100만 원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예? 세금 낸 거 똑같은 혜택은 주는데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더 납부하는 거니까는 순 혜택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순 혜택이 증가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공평한 거예요. 전 국민한테 주는 방식이 더군다나 이거 선별하려면은 70% 딱 라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1, 2%는 역전 현상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선별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예? 불만도 막 나오고. 예? 그렇죠? 그 위에 있는 20%의 불만은 둘째 차치하고라도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켜 계산해 보라고. 그럼 학생들도 이거 연습하고 나면은 그걸 깨닫게 돼. 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예? 어려운 얘기 아니야.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 국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 5,200만 명 되는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90% 이상이요. 혜택이 전체 국민이 주는 게 혜택이 그러니까는 90% 이상의 순 혜택이 증가해 플러스예요. 근데 소득이 낮을수록 그 순 혜택이 커져간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공평한 거냐고요. 예? 70%만 주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사악한 겁니다. 상위 1%, 상위 0.1%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야. 여러분들. 예? 그들한테 왜 공짜 밥 주냐? 이 얘기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들한테 왜, 그러니까, 이창용이, 이거는 지금 멍청한 소리 하는 거야, 이거요. 아니, 한국은행 총재가 왜 이런 얘기를 해, 그러고? 통화정책을 담당한 사람이. 그러려면은 서울대 교수 돌아가서 해.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이번에 지자체들에서 민생지원금들 나눠주는 지자체들이 있죠. 경기도에서 광명 파주시가 대표적이고 1인당 10만원씩 이번에 뭘 해가지고 준다고. 전라도 쪽에서 호남 쪽에서 전북이 많고 전남도 2개 정도 있어가지고 많은 데는 연거금 100만원씩까지 50만원씩 2번 해가지고 100만원까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막 그래. 저렇게 해가지고 재정은 거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발 좀 이거 주는 건 있잖아요. 이거 주는 거는 이게 사회소득이야. 사회소득이니까 지금 사회소득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생계 유지에 최소한의 필요한 한에 그러니까 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사회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든 거야. 국민들이. 소비가 줄어들 정도로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금을 이거 그 지자체에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야 이거. 무슨 지자체 시장이나 무슨 뭐 이 군수가 이걸 이 자기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여기서 빠진 지자체가 있으면은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생긴 거니까는 여러분들 그 고가워하지 마세요. 뭐 다 똑같은 얘기니까 얘기는. 여기 보게 되면요. 23년 말 24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예? 저기 행자부에서 이걸 다 이렇게 가잖아요. 지자체 이 재정은요. 예? 자료가 안 나왔어 아직 집계가 안 돼가지고요. 얼마 안 지났으니까 24년 말이. 예? 여기서 완주시만 빼놓고요. 완주시만 빼놓고 여기 주는 지자체들이 다 채무가 빵이야. 빚이 없다는 얘기야. 빚이 없는 지자체들이야. 그 빚이 없는데 그 돈이 만약에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으면은 그거 나눠주면 어때? 나눠주는 저기 그 지자체 이 구성원들한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 아니 세금을 그럼 좀 덜 걷어라 이런 얘기하죠. 세금 덜 걷으면 누가 혜택 봅니까? 세율을 다 똑같이 조정할 게 아닙니까? 그럼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은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봐. 그게 공평한 거냐고. 예? 나눠주지 말고 세금을 줄이래. 세금 줄이면 누가 혜택을 봐요? 부자들이 혜택을 많이 봐. 예? 지금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위기에 내놓으려고 민생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감세하고 사회소득 배분하고 어느 게 공평한 거예요? 사회소득 배분이 공평한 거야. 예? 여러분들 이거 사회소득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가 채무 증가한데 자 15조 6천억 원 하는 거하고 12조 얼마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만큼 증가한다 그래요.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니까는 이러면 민주당이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아니니까 정부를 구성하면 정부가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재정 봐보세요. 지금 모피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재정 수지를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3% 이내에서 관리한 해가 대부분이야. 다 관리가 됐었어. 팬데믹 이전까지는 금융위기 때 빼놓고는요. 그래도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해 왔어. 저희가 여러 번 자료 보여드렸잖아. 2000년에 16.5%였던 것이 2019년에 35.4%까지 증가했거든요. 두 배 이상으로요. GDP 대비로. 네? 근데 그 기간 20년 동안에 2009년 금융위기 때를 빼놓고는 3%를 넘은 적이 없어. 마이너스 3%를. 재정적자가. 근데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했잖아. 그럼 뭐예요? 이건 재정 관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건 뭡니까? 채무는 생기는 거야. 개인이랑 똑같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입을 줄여야 되는 거지. 아니, 수입을 늘려야 되지. 분모에 있는 GDP를 늘려도 하나의 효과가 좀 있죠. 근데 GDP 늘리는 거는 어떤 정부가 안 늘리고 싶어서 그러지 일부러 안 늘린 거예요? 일부 경제학자들 보게 되면은 성장을 늘리네. 맞는 얘기지만은 맞는 얘기는 공허한 얘기야. 경제 성장률을 안 높이고 싶은 GDP를 안 높이고 싶은 정권이 어딨어? 못하니까 그 이상으로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선책은 뭐야? 이렇게 2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지속됐을 때 그러면 결국 증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증세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불편해하죠.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 내고 나서 가처분 소득 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얘기해 줬잖아요. 무슨 대안? 새로운 세금 도입하지 말고 지금 제가 아까 했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1000조 이상을 그러니까 소득을 만들어내. 그럼 그 중에서 400조 정도를 그러니까 공제를 받는다고요. 지금 현재 세율대로 세금을 안 내.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좀 쓰는 걸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 말부터 설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도 나눠서 좀 보시라고. 근데 PD가 지금 3시간 됐다고 제가 오늘 내용이 좀 많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소득세율은 정부가 제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거야. 근데 그거대로 세금 안 걷잖아. 많은 공제를 해줘. 그 공제가 거의 400조 됐었어. 2022년. 지금은 작년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한 2월달 되면 2023년도 자료를 제가 입수하면은 분석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달라졌는가. 근데 더 늘었을 거야. 공제가 400조 되는데 세금으로 빠지는 게 한 100조 정도 빠져요. 그러면 그 공제 없애버리고, 공제의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공제거든요. 예? 이 전국민 민생지원금하고 똑같이 이런 거야. 가족이 많으면은 그에 따라서 더 많이 배분받잖아. 공제 다 없애면요, 100조를 가지고 여러분들 전체 국민한테 n분의 1을 나눠줘봐. n분의 1을 나눠줘봐 했어요, 여러분들. 100조를. 그러니까 푼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새로운 세금 안 걷고, 새로운 세금 안 걷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민주당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는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미국 이익과 충돌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택중 유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K민주주의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K민주주의의 수준이 결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이라고 있죠. 하버드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 정의론 쓴 사람이에요. 국내 모 방송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한국의 계엄령 선포는 4년 전에 미국 의사당 난동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데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의 미래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선을 찾아야 된다.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는 사회 진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게 공동선이죠. 예? 그럼 이게 극단적인 분열이라는 건 뭐겠어요? 아까 물과 불처럼 나눠져 있는 거야. 물과 불처럼.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거를 공동선을 만들어내면은, 공동선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대립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동선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거라 이거예요. 한국이 성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전 세계가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다 극우가 바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조차도 민주주의도 의심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세계적인 민주주의, K민주주의로 진화를 하나 안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그랬죠. 3.1운동을 이제 우리가, 제가 이거 보고 3.1운동이 우리가를 해서 이 교훈화가 된다 이거예요. 민족 자결주의가 왜 나온지 아세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1918년에 3.1운동 바로 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1년 전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2월 혁명, 10월 혁명 막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짜르 황제 체제가 무너지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레닌이 그러니까 권력 잡고 나서 뭐랍니까? 약소민족 지원을 얘기하잖아. 전 세계 그러니까 식민지로 전락한 약소민족들을 지원하겠다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었던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러시아 혁명이 수출될 것 같거든. 전 세계에. 또 실제로 많이 수출됐고.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저기 공산주의로 세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될 것 같으니까 윌슨이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자결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근거해서만 통치해야 된다. 아, 이 말은 멋들어진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 민족 자결주의라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보게 되면은 패전국 식민지들에게만 적용한 거야.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나라들. 그러니까 니네가 갖고 있던 식민지 다 내놓으라 이거야, 다. 힘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승전 국가들의 식민지는 그냥 가만 놔두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들이 하는 짓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많은 약소 국가들이 그러니까는 이 식민지를 전락한 나라들이 실망을 했지. 거기에 이제 이 지도자들이. 근데 대한민국만, 한국만 실망으로 멈추지 않고 거기 속에서 3.1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들 실망하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뭔가? 그럼 20세기 식민지 해방운동이 20세기의 세계 평화의 원천이 된 배경은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한국에서만 모두가 실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뭐냐면 미국조차도 뭐 필리핀을 식민지화하고 앉아있고 그랬잖아요. 영국은 그러니까 인도를 식민지하고 있었고요. 예? 지네들은 민족 자결주의가 앉아있으면서. 예? 근데 한국에서만 1919년에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잖아. 3.1운동은요. 아까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준 이유가 그거야.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인 거야. 를 통해서 불복종을 통해서 독립운동으로 간 거잖아. 이건 혁명이에요. 이거 혁명했던 거야.
모든 혁명에는요, 혁명은 새로운 것입니다.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을 본따가 할 수 없어요. 혁명은 모든 혁명은 그 나라의 문제를 그 나라 민중들이 제대로 해석을 해야 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나라의 문제들을 어디서 수입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대한민국의 3.1운동이 그러니까 혁명으로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혁명에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3.1운동의 사상은요, 개벽사상입니다. 동학의 개벽사상이요. 개벽사상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택중유화가, 개벽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 혁신이에요. 혁신, 변화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낡은 집하고 작별을 하잖아요. 3.1운동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운동을요. 3.1운동은 공화주의를 보편화하고 확립을 한 하나의 이걸 얘기하잖아요.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어떤 나라를 했냐면 다 공화국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법정 질문에서요. 예? 저기 다 끌려간 이 일본 법정에 끌려가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평화에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독립운동 모델을 제시한 거야. 3.1운동이요. 이게 K민주주의지. 이게 뭐야 이게. K 독립운동이지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저력이 있는 나라야. 새로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요. 정치는 창조입니다. 예술만 창조가 아니라, 예? 정치는 창조의 기술이에요. 예? 창조의 기술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창조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해방과 세계 평화에 이정표를 제시해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식민지 국민은 일순 민족자들도 싹 듣고 나서 쟤네들이 이제 미국이 지원하려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거기 좌절하고 있는데 한국이 조선에서 이걸 일으킨 거야. 그 3.1운동이 중국 5.4운동으로 이어지고 인도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베트남 필리핀 입성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본격화되지죠. 미국은 필리핀을 제압하잖아. 독립운동 탄압하잖아. 자결주의 얘기하면서. 네루가 영국에 수옥되어 있었어요. 당시에요. 딸 인디라 간디가 나중에 수사까지 하고 그러죠. 인디라 간디에게 3.1운동하고 유관순열쇠 의거를 격찬하면서 그 행동을 본받으라고 교훈 삼으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 3.1운동 성공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필요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인류사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적 요인을 그냥 실망만 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출발. 그러면서 뭐냐면 전승 국가들조차도 그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독립선언문을 만든 거죠. 독립선언을 한 거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럼으로써 뭐냐면 3.1운동은 변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택중유화지 뭐야. 택중유화요. 예? 소위 말해서 승전 국가들의 제국주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동의를 안 할 수 없는, 예? 이런 운동을, 혁명을 한 거야. 3.1운동은 혁명입니다.